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리콘밸리 기업의 변화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제가 지난 20년 동안 실리콘밸리에서 투자해왔던 그 경험과 지금 큰 메가 트렌드를 위해서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같이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큰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10년 전에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사건들 몇 가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주 아마존에서 프라임 데이를 가졌습니다. 프라임 데이는 그 스페셜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이틀 동안 매출을 올리는 그런 특별한 행사였었는데 이틀 만에 4.2조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 게임을 많이 하는데 지난 2018년 도타2 Defense of the Ancient 2 게임에 전 세계 챔피언십 게임에서 그 총 상금이 2,500만 불이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미국의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있죠. 국내에서는 배틀그라운드하고 거의 똑같은 게임입니다. 사실은 이 배틀그라운드를 베껴서 만든 게임인데 미국에서는 더 흥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게임에서 제일 잘 알려진 게이머 그리고 스트리머 닌자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 작년 수입이 600만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젊은 친구들도 계신데 부모님들은 왜 자기 자식이 공부를 안 하고 게임만 하느냐 고민을 하시겠지만 요즘 새로운 경제가 이루어지면서 이 스포츠 쪽으로 새로운 커리어도 사실 슬슬 문이 열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유 경제에 대해서 일단 우버만 따지면 벌써 100억 번의 라이드가 창업 시대부터 만들어졌다는, 제공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디, 그랩, 크림, 리프트를 다 빼고 우버만. 그래서 10년 전에 없었던 이 공유 경제 시장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다시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ICO가 불법화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ICO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2018년 ICO로 펀드레이즈된 게 6빌리언 달러가 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가상화폐 시장 가치가 240빌리언 달러가 넘습니다. 그래서 무시를 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 또 온라인 시장에 아주 중요한 화폐 역할을 하는 게 크립토커런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중국이 위챗페이 그리고 알리페이 두 군데서 온라인 트랜잭션 규모가 2018년 41 트릴리언 달러였습니다. 숫자가 하도 커서 여러분 감이 안 잡히시죠? 우리 대한민국 국가 예산 100배입니다. 온라인 트랜잭션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약간 자극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하고, 또 여러분이 여기 계시면서 벤처 투자도 하시고 벤처 캐피털도 벤처 사업도 하시는데 이런 빠른 변화가 계속 오는 게 여러분 같은 분이 일단 종사하기 때문에도 있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또 딴 흐름이 생기고 그 쫓아가다 보면 또 선순환이 생겨서 더 빠른 혁신이 옵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우리들이 발명된 여러 가지 발명품들을 보면 뉴클리어 파워, 비행기,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크레딧 카드, IC, 새틀라이트, 포토카피어, 우주 여행 등등 아주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그 발명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만 이게 옛날 슬라이드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슬라이드가 좀 바뀌었는데 지난 10년 동안을 보면 지난 100년 동안 만들어졌던 슬라이드보다 지난 100년 동안 발명된 여러 가지보다 더 많은 발전이 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가 갈수록 두 가지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첫째는 change는 constant하다, 항상 변화는 생긴다. 둘째는 변화는 더 가속도를 가진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역사를 보면 15세기 때 가장 큰 발명 중에 하나가 프린팅 프레스였고요. 프린팅 프레스가 생기면서 책이 빨리 보급이 되고 지식이 배분이 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지식이 높아지고, 그런데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또 의미 있는 발명이 또 만들어집니다. 200년 후에 망원경이 생기고 또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그 다음 스팀 엔진이 생기고 자동차가 발명이 되고, 그게 거의 1900년까지 가요. 그러면서 1900년부터 시작해서 그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오늘날까지 오는데, 지난 10년 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0년 동안 생겼던 이 발명이 지난 100년보다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또 따져보면 지난 2년 동안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지난 10년 동안 발명된 부분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큰 메가 트렌드를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여러 큰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오늘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 정리를 하면서 또 그게 딸려오는 실리콘밸리 회사들의 챌린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또 고민, 그리고 챌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트렌드 중에 하나가 AI가 되겠죠. AI라는 말이 있는데, AI 없이는 거의 모든 사업 영역에서 곧 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 실리콘밸리에서는 새로운 IR 신청을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플랜을 먼저 보내면 그게 AI라는 말이 붙지 않으면 미팅을 잡기가 힘들 정도로 요즘 AI가 중요한 아이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적용하다 보면 이게 핀텍이 되든지 컨슈머가 되든지 B2B SaaS가 되든지 모든 비즈니스가 테크놀로지 비즈니스로 변합니다. 그래서 AI가 요즘 그만큼 중요해졌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MIT에서는 벌써 이 AI의 중요성을 벌써 파악을 해서 작년 3억 6천만 불의 큰 거금을 투자를 하면서 AI 칼리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College of Computing이라고 지었는데, 지금 기존 MIT에 5개의 스쿨이 있지만 제 6개의 스쿨이 아닌 가로 지르는 그런 그림의 칼리지를 만들었고요. 그 의미는 딴 게 아니고 5개의 기존의 칼리지가 Science, Engineering, Architecture, Management, 그리고 Humanity,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모든 부분에서 AI를 코어 기술로 적용을 해서, 심지어는 음악을 하더라도 AI를 활용해서 더 좋은 음악을 컴포즈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는 게 MIT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어나운스먼트가 나오고 나서 상당히 큰 이슈가 되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여러 대학교에서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의지도 중요하지만 임플리멘테이션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큰 투자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MIT에서는 벌써 3억 6천만 불이라는 큰 거금을 커밋을 해서 아마 상당히 앞선 길을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AI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데이터 센터가 많이 돌아가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많이 되고 하는데 전 세계 에너지 소모량의 2에서 3%가 이 데이터 센터 에너지로 소모가 되는데 앞으로 5년 동안, 이것도 10년도 아닙니다. 5년 동안 AI가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의 성장을 한다면 앞으로 10%에서 12% 정도까지의 에너지 소모가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컴퓨팅에 소모가 될 거라는 그런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모든 큰 메가 트렌드가 있을 때마다 챌린지가 되고 또 안트레프너를 할 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는 오픈 이노베이션.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기존의 기업에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해서 시장 진출을 하려면 일단 예산을 만들어서 팀원한테 개발을 하도록 하고 1년, 2년 후에 개발이 끝나고 나서 스케일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세일즈 마케팅을 해서 고객에게 납품을 하고 매출을 올리는 이 풀 사이클이 적어도 1년, 길 때는 5년 이상 걸리는 게 전통적인 상품 개발의 사이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픈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이 계속 가속화되면서 전통적인 상품 개발 사이클을 가지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게 모든 기업들의 결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방법만 그대로 유지를 하는 대신에 병행하기를 CB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셋업하든지 인터널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팀을 구성을 하든지 해서 항상 우리가 만들 생각 말고 이걸 우리가 바깥에서 사올 수 있느냐, build 대신 buy, 아니면 라이센스를 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JV를 만들어서 나갈 수가 있느냐,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거의 대기업들이 이런 CBC라든지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은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 대기업들도 거의 대부분 그런 corporate venture capital 기능을 만들었고 펀드를 만들어서 한국뿐만 아닌 미국에서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중견기업도 아마 이런 유사한 기능을 가져야지 뒤지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 외로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고요. 그 다음 부분은 아시다시피 제 개인적인 생각은 크립토 커런시가 가상화폐가 다시 돌아왔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향후 온라인 이코노미 제4차 혁명의 경제에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유통 가치가 별로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일단 비트코인을 투자 가치로 생각을 하면서 그 온라인 이코노미에 돌아가는 마이크로 트랜잭션을 하는 그런 유통 도구가 아닌 비트코인을 그냥 들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페이스북이 어나운스를 한 라이브라는 크립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몇 가지 큰 이슈를 극복을 하는 그런 기능을 포함한 크립토 커런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순수 가상화폐가 아닌 리저브가 있는 크립토 커런시가 되겠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스페큘레이션을 하는 가격이 업다운하는 부분을 많이 줄여서 유통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제가 에너지 말씀을 드렸는데 크립토 한번 트랜잭션을 할 때마다 차 5대가 10시간씩 그 운전을 해서 나오는 탄소 배기량하고 비슷한 에너지 소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크립토가 단점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이 라이브라는 훨씬 더 가벼운 엔진을 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크립토 커런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미국 정부가 싫어해요.
왜? 정부의 경쟁사가 되니까. 벌써 출시도 하기 전에 그건 안 될 거라는 문제가 많고 또 국회에서 청문회를 만들어서 이거 왜 해야 되느냐, 어떤 이런 이슈가 있고 컨슈머 보호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컨더리한 이슈고요. 벤처 기업 입장에서는 항상 regulation보다, 규제보다 더 앞서는 그 기술을 많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이 사회적인 디스럽션을 가져오는 좋은 효과, 물론 뭐 나쁜 효과도 있겠지만 그걸 잘 처리를 해서 정부하고 조율을 해가면서 더 좋은 이 파이낸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점으로는 저는 크립토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차 거의 이제 테슬라가 상장한 지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고민을 안 해봤겠지만 요즘은 OEM 회사들이 이 전기차를 자기 나름대로 추진하지 않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요. 그런데 전기차 OEM 이코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그게 딸려오는 티어 1, 티어 2 서플라이어 이코시스템들로 완전히 다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인터널 컨버션 엔진, 전통적인 OEM 자동차 회사들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에너지로 돌아가서 재밌는 부분은, 그러면 많은 자동차들이 전기 자동차로 바뀐다면 에너지 소모량이 엄청나게 크지 않을까, 그런 질문이 납니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재밌는 부분은 EV 인더스트리가 뜨면서 에너지 소모량은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로드 프로파일이 달라질 뿐이에요. 충전을 밤에 하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용량은 뭐 앞으로 한 10년 후에, 15년 후에 한 5%에서 7% 정도 성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9 to 5 워킹 데이 중에 건물이 돌아가고 에어컨이 돌아가고 공장에 돌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 소모량 이만큼이 높았다면 밤에는 다 셧다운을 하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올라갈 뿐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큰 트렌드는 IoT 말씀 많이 들으셨죠? IoT 사실 2030년, 앞으로 불과 10년 후 500빌리언, 그러면 1000억대에서 500억대에서 1조인가요? 숫자가 너무 커서 그런데 1 트릴리언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접속이 되리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다시 에너지로 돌아가면 이 1 트릴리언 디바이스, 1조 대의 IoT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소모되는 에너지는,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나 될까요? 한 대당 한 5와트에서 8와트 정도 잡으면, 저렴하게 잡아서 이게 거의 10테라바이트 정도의 10테라와트 아워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불과 10년 후 이야기인데 미국 10테라 킬로와트 아워라면 미국의 아주 티피컬한 원자력 발전소 한 대가 가동하는 에너지량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60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차지하니까 전체의 한 17%까지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IoT 좋고 AI 좋고 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다 간다면 그 숨어 있는 챌린지가 되게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스마트한 엔지니어 여러분들은 항상 소프트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나름대로 큰 트렌드가 따라서 새로운 획기적인 기술, 새로운 에너지 기술, 스토리지 기술 등등을 타겟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큰 트렌드는 뭘까요? IoT가 그렇게 많으면 데이터가 많이 만들겠죠. 여기 계시는 분들 항상 식사할 때마다 음식 사진 찍어서 올리죠. 그리고 재밌는 영상이 있으면 비디오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든지 인스타에 올리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UGC, User Generated Content가 그렇게 많아집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들이 다 쉽게 생각할 때는 User Generated Content가 이 데이터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있을 데이터 제너레이션의 아주 극소수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머지 데이터는 어디서 오느냐? IoT예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데이터 유닛이 ZB입니다. 제타바이트. 페타바이트가 아니고 페타의 1000배가 제타거든요. 그래서 2013년까지 40 제타바이트의 데이터가 만들어질 그런 계획인데 그 중에 거의 95% 이상이 다 기계에서 오는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자면 보잉 737 날개 하나에 센서가 10,000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 10,000개 센서가 일주일에 몇 번씩 샘플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업로드 해보면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데이터는 많은데 또 나름대로의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이 데이터를 잘 모아서 분석을 해서 머신러닝을 활용하든지 AI를 활용하든지 해서 더 효과 있는 predictive maintenance를 하든지 아니면 그 차세대에 더 좋은 디자인을 하든지 하는데 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인더스트리 쪽으로 가게 되면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모든 스텝버, 에칭 기술 등등을 보면 센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컨슈머 입장에서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항상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는 데 대한 데이터를 생각하는데 그 이상의 몇십 배 이상의 데이터가 기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오는 기회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 몇몇 분들은 자율주행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이 많거든요. 저도 포인트 A에서 주소를 딱 찍어서 포인트 B까지 자동적으로 다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풀어야 할 숙제가 기술적인 숙제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자율주행은 주어진 노선에 돌아가는 버스라든지 셔틀버스, 캠퍼스 아니면 델리버리 등등 애플리케이션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만 쉽게 자율주행을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음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 인구가 사실 63억에서 83으로 10년 후에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된다면 물론 그 식량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 식량난보다는 어떻게 보면 식량 유통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한쪽에서는 남아 돌고 저쪽에서는 모자라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도상국에 있는 국가들이 OECD 국가들 레벨로 육류 소비 비율을 보면 두당 한 1년에 5에서 10kg 정도에서 한 100kg까지 늘 거라는 게 예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음식에 대한 벤처 기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Impossible Food 내지는 그 Beyond Meat라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은 벌써 식물에서 축출된 프로틴을 가지고 똑같은 햄버거를 만들어요. 얼마나 잘 만들었던지 제가 이 회사가 저희한테 와서 그 IR을 할 때 이 회사 파운더는 프레젠테이션 없이 그냥 프라이팬에다가 햄버거 패드를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구워줘요. 햄버거 패드가 밝았잖아요. 그 익기 전에는 그 색깔부터 시작해서 굽기 시작하면 갈색으로 변하고 그 향기가 똑같은 햄버거 향이 나고 그리고 헬스 파운더처럼 햄버거를 만들어서 비어 먹어보면 식감까지 똑같은 엄청난 개발을 해서 지금 벌써 임파서블 버거 말고 이 경쟁사 비욘드 미트가 벌써 상장을 했습니다. 데카 콘이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 크리스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계시는 분 거의 대부분 뭐 바이오가 아닐 수가 있고요, IT 쪽일 수가 있는데 IT 업계에서 AI 하는 만큼 바이오 업계에서 CRISPR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큰 발명이고요. CRISPR라는 게 진 에디팅 툴인데 기존에 있는 진 에디팅 기술의 100배가 넘는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펑정이라는 MIT 교수, 아주 젊은 교수입니다. 이분이 발명을 하고 10년 내에 다들 노벨 수상을 할 거라는 그 평이 뭐 거의 압도적이고요. 그래서 에디타스 내지는 여러 가지 CRISPR 테라퓨틱스 벌써 회사가 몇 개가 만들어졌고, 이분이 발표한 그 논문은 역대 가장 코테이션이 많이 된 논문 중에 하나가 됐고요. 그다음 신테틱 바이올로지, 그래서 바이오 쪽으로 간다면 또 신테틱 바이올로지라는 게 필요한 그 프로틴을, 필요한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그 진을 미생물에 삽입을 해서 이 퍼멘테이션 프로세스를 통해서 저가에 많이 생산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기술을 활용한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인더스트리얼 엔자임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고가로 많이 가는데, 이 대표적인 회사,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그 긴코 바이오웍스라는 회사는 그 화장품에 들어가는 그 프레그런트 오일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 빨간 장미가 있는데 불가리아산 붉은 장미 잎을 쥐어짜면 특별한 오일이 나온대요. 이 오일은 가치가 고가치가 있어서 비싼 화장품에 들어가는데 1g당 1,000불쯤 한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그 진을 그 미생물에 삽입을 해서 퍼멘테이션 프로세스를 통해서 훨씬 낮은 가격에 그 반값에 납품을 하면서 마진도 많이 챙기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전 세계 그 유명한 중요한 화장품 회사들과 납품 계획을 다 만들고 나서 그걸 토대로 펀드레이징을 하고 지금 생산에 들어가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독점 엔타이트러스트 무브먼트인데, 이 미국에서는 이 독점에 대한 그런 규제가 지난 한 30-40년 동안 되게 약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시 독점에 대한 규제 이야기가 뜨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AT&T가 브레이크업 할 때가 70년대, 80년대인데 그 후로는 사실 브레이크업된 그 독점을 가졌던 회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Antitrust Act, 그러니까 그 규율은 그 법안은 1890년대 벌써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실행이 된 거는 1900년대 초반 카네기, 락펠러 등등 분들이 스탠다드 오일부터 시작해서 스틸 컴퍼니 등등을 완전히 독점 체제로 해서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가졌을 때 결국 그때 브레이크업을 해서 오늘날의 엑선이라든지 쉐브론 같은 그 여러 가지 그 오일 회사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레일로드 회사들도 그 유사하게 다 분산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가 거의 한 50년 동안 엔타이 무브먼트에 대한 엔타이 트러스트에 대한 그 규제가 거의 적용이 되지 않았다가 다시 뜨기 시작합니다. 2주 전만 해도 페이스북이 5빌리언이라는 큰 벌금을 받았고요. 그런데 항소는 당연히 하겠지만, 그래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나름대로 큰 회사들이 브레이크업이 된다면 또 나름대로 벤처 기업 쪽에서 힘을 모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긴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 큰 트렌드는 제가 중국인데요. 전 중국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뭐 여기 계시는 여기 한국에 사시는 여러분들 중국의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또 체감도 느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여러 가지 무역 전쟁을 하고 또 사우스 차이나 시에서 또 컨플릭트가 마찰이 있고 하지만 이슈는 그게 아니에요. 이슈는 진짜 그 패권에 대한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세계의 패권은 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고요.
19세기쯤 가서는 사실 영국이 힘이 제일 셌고, 그리고 1900년대 초반 미국 FDR 대통령이 있을 때 처칠하고 그때 크게 한번 전쟁이 날 뻔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영국이 문을 닫았고요. 그때부터 오는 120년 동안 미국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이데올로지 쪽까지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금까지 가져왔고요. 그렇게 120년 동안 잘 해왔었는데 갑자기 중국이라는 국가가 그 패권을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오늘 내일 무역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크게 작게 냉전, 최저 냉전으로 계속 큰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벤처 쪽에 계시는 분이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참 많아요. 실리콘밸리에서 보면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가장 투자를 많이 했고 가장 그 높은 가격에 기술 회사들 인수를 많이 한 국가예요. 미국에 있는 어느 대기업보다. 그러다가 이런 트레이드 워가 있다 보니까 갑자기 거기서 들어오는 자금이 올스탑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번에 우리가 시리즈 펀딩을 크게 해서 나가야 되는데 자금은 막 떨어지는데 중국에서 그런 이슈가 생겨버리면 급하게 큰 자금을 대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미국은 하루라도 자금 없이 직원들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불법이에요. 한국은 나름대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오히려 밑에서 야 그래 그 봉급받지 않고 열심히 해서 그다음 다시 재생해라는 그런 많이 모아져서 할 수가 있는데 미국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간단한 예를 들긴 했지만 이 중국에 대한 이슈가 아직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고요. 그리고 중국은 여러 가지 IP를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해서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뺏어가든지 훔쳐가든지 하는 일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뿐만 아닌 미국 뭐 다른 국가에 있는 기술을 가진 여러 대학교, 리서치 센터 아니면 그 텍 기업들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리콘밸리에 들어가서 이런 백그라운드 메가 트렌드를 두고 그럼 뭐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 잠깐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가 사실 그 벤처 기업의 그 메카고 그리고 그 기운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면서 여러 국가들이 벤처 붐을 일으키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 전체에서 펀드레이징이 되는 모든 벤처 캐피털 펀딩의 과반수 이상이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실리콘밸리는 아주 좁은 지역이에요. 그 좁은 지역에 펀딩이 이렇게 많아지면 좋은 인력들도 그쪽으로 다 모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인프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880번 그쪽은 미국 전체에서 가장 복잡한 지역 중에 하나가 벌써 됐고요. 그리고 이 좁은 지역에 인구들이 계속 늘다 보니까 이 렌트비가 너무 올라가서 집값이 너무 떠서 심지어는 그 뉴욕 맨하탄 가장 비싸다고 하는 그 지역보다 평균 가격이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계산을 해서 던져봤는데 스탠포드라든지 버클리라든지 그 로컬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해서 졸업을 하게 된다면 초봉이 보통 한 8만 불, 많을 때는 10만 불, 12만 불까지 가요. 한국에서 봤을 때는 초봉이 저렇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아니냐, 사실이에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세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세금을 떼고 나면 남는 돈이 한 50만 불, 그리고 한 달 원베드룸 렌트가 3,000에서 3,500불 삽니다. 그걸 곱하기 11 해버리면 한 4만 불이 빠져요. 그럼 남는 돈이 한 8,000불 남아요. 8,000불 가지고 의식주 해결 다 해야 되고요. 직장 출퇴근해야 되고요. 스타벅스 커피도 마셔야 되고요. 하다 보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이렇게
그 높은 연봉을 받는 친구들도 살기가 힘들어서 요즘 새로운 그 비즈니스가 나왔는데 쉘파지라는 그 LA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공유 경제 비슷하게 모든 걸 공유를 해요. 하지만 자기 침대만 자기 걸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루에 한 달에 한 1,200불 정도 하는 그런 렌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다들 좋다고 실리콘밸리에 자꾸 모이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재밌죠? 제가 간단하게 큰 그림에서의 메가 트렌드와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그 현실적인 이슈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전 스티브 양 대표께서 벤처 펀딩에 대한 이야기는 잘 돼 있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더 중요한 부분은 그렇다면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저도 사실 한국, 미국,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인데 고민이 많이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실업률 그리고 고령화 사회 그리고 마지막 중국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정부의 입장과 벤처기업들의 입장, 벤처캐피탈 입장이 이렇게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벤처기업들이 사실 자그마한 돌파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그 대학교 졸업생이 1년에 한 3,40만 명 되나요? 3,40만 명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니콘이 10개가 나온다면 그 중에 한 5에서 10% 정도의 인원은 충분히 흡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자면 인원만 그 실업률만 해소를 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피드백 루프가 들어가요.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는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 간다면 그런 피드백이 우리 교육 시스템에 금방 반영이 될 테고 또 그런 쪽으로 훨씬 더 많은 지원이 생길 테고 하다면 그런 식의 선순환 그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고요. 그리고 둘째는 출산율이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프랑스에서 출산율 문제가 많았던 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해소시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원을 제대로 했다면 출산율이 지금처럼 낮진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조금 지원하다 말았으니까. 그리고 지원도 이 도움이 그렇게 끝까지 되지 않는 지원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그 극동 아시아 쪽에서는 홍콩의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홍콩이 사실 파이낸셜 허브이 되다 보니까 큰 돈이 움직이고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경제가 서비스업으로 파이낸스업으로 큰 성장을 지난 50년 동안 해왔었는데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벌써 그 그림이 흐트러지기 시작하고요. 신문에 보셨겠지만 지금 데모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는데 이게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30년 후에 대한민국이 파이낸셜 허브이 된다면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나아갈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규제는 규제를 풀어야 될 부분은 풀어야 될 뿐 그리고 새로운 기술 기존에 있는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나가지 말고 크립토라든지 딴 핀텍 기술을 활용한 파이낸셜 허브이 된다면 이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국에 계시는 여러 그 벤처기업 사장님들은 정부 지원이 많아요. 정부 지원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낭비를 하면 안 되고요. 시작하기가 그렇게 좋기 때문에 처음부터 올바른 코칭을 받고 올바른 자세로 올바른 생각으로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에 대한 엑스퍼티즈를 가져야 돼요. 이게 크립토든지 AI든지 크리스퍼든지 데이터 사이언스든지
깊이를 가지는 그런 자세로 임하면 롱텀으로 좋은 기술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스티브 양 대표가 이야기한 게 그 벤처 기업은 이제 글로벌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투자는 결국 로컬이에요. 벤처 기업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내 시장이 작기 때문에 이게 컨슈머 시장이든지 B2B 시장이든지 동남아든지 중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일단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모양새를 잘 거쳐서 어느 정도 소프트 랜딩 어느 정도 그 회사 모양새를 차리고 그다음 나가자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정부 지원을 잘 받는다면 처음부터 그 진출하고 싶은 그 로컬 시장 팀들하고 협업을 해서 로컬 시장의 니즈를 맞고 고객한테 설명을 많이 듣고 아까 샌드버디 김 대표 이야기처럼 고객한테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는 그런 그림으로 처음부터 나가면 훨씬 크고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그 재미있는 프로젝트 하나를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2009년입니다. 2019년이 아니고요. DARPA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 연구소에서 아주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던졌습니다. 2009년 12월 5일자로 웨더 블룬 그러니까 기상 관측 기구죠. 10개를 번호를 1번부터 10번까지 붙여서 미국 전체에 숨겨놓겠다. 그리고 가장 먼저 10개를 다 발견을 해서 리포트하는 팀한테 4만 불의 상금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전 이 프로젝트를 하기에는 오랜 긴 기간을 주지 않고요. 딱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취지는 기술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SNS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SNS가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큰 재난이 생겼다. 그러면 정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크라우드 펀딩 하듯이 SNS를 활용을 해서 빨리 중요한 시큐리티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모빌라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가지기 위해서 그런 인프라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12월 5일 딱 시작하자마자 이게 며칠 만에 풍선 10개가 다 발견된지 아세요? 미국 땅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게 단 9시간 만에 10개가 다 발견이 됐습니다. 1등한 팀이 9시간 만에 MIT 팀이었어요. 두 번째 팀이 카네기 멜론 팀인가 9개를 발견하고요. 제일 마지막 팀 10등한 팀은 하나인가 2개를 발견하고요. 근데 재밌는 부분은 기술 중요하고요. 슈퍼마인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MIT 토마스 멀론이라는 교수님이 기술과 여러 사람들을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 이게 슈퍼마인드가 된다라는 그림으로 책들을 쓴 게 있는데 그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SNS를 하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이 MIT가 만든 이 웹사이트에서 우리 풍선 10개를 찾으려고 하니 여러분 많이 와서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끌겠습니까? 재밌는 부분은 MIT 웹사이트에서는 5,000명이 모였고요. 2등하는 팀에서는 1,300명이 모였어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인센티브였습니다. 퀘리 인센티브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이코노믹한 그 경제적인 그 모델 중에 하나인데 MIT에서 추구한 그 모델은 이 그 상금을 나눠 가지라는 건데 아주 획기적인 어떻게 보면 다단계 마케팅에 쓰이는 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게 너무 잘 된 거예요. 풍선이 10개면 4만 불, 10개를 나누면 풍선 하나 발견하면 4,000불이지 않습니까? 4,000불이면 그 풍선을 발견한 사람한테 그 4,000불의 반 2,000불을 상금으로 줘요.
근데 또 그분 말고 그분을 데려왔던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나머지 2,000불 남은데 50%, 그러니까 1,000불. 또 그분이 사실 누구를 통해서 이 웹사이트에 리크루팅이 됐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은 분은 500불에 250불, 이런 식으로 4단계가 된다면 상금은 3,750불이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MIT 입장에서는 250불이 남아요. 그래서 그걸 또 사회에 기증을 하고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요점은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패션도 좋고 다 하지만 이 인센티브가 골고루 전달이 되고, 그 인센티브가 오픈하게 되고 트랜스페런트하게 다 나눠져야 되고, 투자자, 창업자, 직원 다 공평하게 나눠져야지 다 같이 한 배를 타고 열심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스탁 옵션, 한국에서 요즘 스탁 옵션이 아주 잘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 실리콘밸리의 시드를 해줬던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벌려고 하면 사실 사업이 안 되고요. 패션을 지켜서 진짜 인센티브가 좋은 걸 가서 나가다 하다 보면 사업은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 손드는 걸 잘 못 보면은요, 소리를 내주세요. 이게 좀 넓고 나눠져 있어서 제가 잘 못 볼 수 있어서 소리를 내주시면 제가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해주실 분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페리아 대표님께서 실리콘밸리의 변화와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그 임파서블 카우라고 했나요? 그 햄버거는 진짜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저 뒤쪽에 계시네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셨습니까? 머리 만지는 것이었군요. 네, 그럼 이쪽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검정색 상의를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달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온 김창준이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4년차 지금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신 스타벅스와 같은 그냥 카페라는 어떤 산업에 속하는 것이지만, 저희는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틈새를 발견했고, 그래서 거기서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어떤 완성을 한 모델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속한 사업이 그냥 카페라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레드오션에 속해 있다 보니 그거랑 관련해서 스케일업을 할 기회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조금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으실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기회는 많죠.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벤처기업 창업자들한테 항상 차별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레드 오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 걸음 물러서서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그 옆에 있는 스타벅스라든지 딴 카페들 많을 거잖아요.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이분들이 못하는 부분으로 일치몰장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자면 최근에 블루바틀이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그쪽에서는 사실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게 마케팅이라는 의미인데, 마케팅을 가장 잘하는 회사들은 고객들이 그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 친구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블루바틀이라면 그 집에 가면 그날 프레시한 커피 빈을 로스팅을 해서 그날 다 쓰고 남은 부분은 다 갖다 버린대. 근데 커피를 아시는 분은 사실 로스팅을 하고 나면 커피 빈이 일주일이면 향이 다 날아가요. 근데 갈아버리면 표면적이 커져가지고 이틀 만에 향이 거의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맛있는 커피 빈을 만들어서 블루바틀이 어떻게 나머지도 잘 했겠죠. 하지만 그 부분이 차별성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 스토리텔링을 마케팅을 잘한 거죠. word of mouth. 그렇다면 지금 하시는 카페에서 그게 될 수도 있고, 또 잘 고민을 해보면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카페를 하면서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 자그마한 상금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걸고
젊은 애들 와서 CSOT 같은 게임 토너먼트를 하면서 커피를 제공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하나의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접목을 시켜서 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별화라는 게 기존에 있는 틀 커피 사업 내에서 차별화가 아니고요. 결국 커피 샵이라면 고객이 왜 커피숍에 가느냐, 오는 사람이 다 커피를 마시는 건 아니거든요. 누구는 와서 그냥 공부를 하든지 음악을 듣든지 그 분위기를 즐기든지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걸 고객 니즈를 잘 파악하면 그게 딸려오는 새로운 그 차별성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마케팅 스토리텔링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상금은 협찬받는 게 낫겠죠? 카페 아, 운영하는데. 이거 뭐 네. 당연하겠죠. 그렇죠. 예, 네, 네. 예. 직접 하면 너무 출혈이 크니까. 더 잘하실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아, 저분과 제가요. 예, 네, 예. 대구라고 협찬을. 하셨죠? 네, 네. 나중에 끝나고. 네. 자, 이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하시는 분은 저쪽에 계시다고. 저쪽 어디 계십니까? 소리를 네. 중간쯤이네요.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우석형이라고 합니다. 네, 네. 오늘 페리하 대표님 상당히 좋은 트렌드라든지 좋은 강연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고 좋은 강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지금 대표로 계시는 미국의 드레이퍼 아테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한국에 거주하고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코퍼레이트 인베스터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에서 경영하시는 드레이퍼 아테나 회사를 통해서 미국의 훌륭한 벤처 비즈니스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기회가 있다면 어떤 프로세스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 회사 소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첫째 그 글로벌 풋프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우리 그 파트너 펀드들 다 있고요. 일본, 중국, 미국, 일본, 미국에도 몇 군데가 있고요. 그 남미, 동남아, 인도, 동유럽, 서유럽, 사실 옛날에는 러시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아서 하는 부분은 이제 한국, 미국, 중국을 묶어서 하는 그런 펀드고요. 그래서 다들 독립적으로 움직이지만 글로벌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 모든 멤버들이 자주 만나고 그 나레지 쉐어도 자주 하고 그런 부분인데, 저는 그 드레이퍼 아테나는 한국, 미국, 중국에 있으면서 한국하고 중국하고 크로스보더 투자 많이 하고요. 그리고 한국, 미국하고 연관되는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벤처 캐피탈. 개인이나 뭐 코퍼레이션 측면에서 벤처 기업에 뭐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 인맥을 통해서 좋은 회사가 있으면 엔젤 투자 충분히 가능하고요. 직접 투자.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간접 투자를 하신다면 미국에 있는 뭐 드레이퍼 아테나라든지 아니면 딴 펀드의 그 LP, 그 리미티드 파트너로 참여를 하시면 여러 그 펀드에서 투자하는 여러 포트폴리오 회사 따위 그 분산되어 있는 그 회사, 그러니까 리스크 해칭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다 가능하겠죠. 예,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요 빨간색 상의를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양신 교수라고 하고요.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듣다가 보니까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들, 그리고 많은 창업가들, 투자자들 많이 만나보신 것 같은데요.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그 미래 학생들 진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대학생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역량들을 키우면 도움이 될지 그런 인사이트가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단한 질문입니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공대 출신이거든요. 대학교, 대학원 다 공대 출신이었고 벤처기업에서 상품 개발 오래 했었고 그리고 향후 나중에 뭐 MBA를 하고 나서 경영 컨설팅 갔다가 그리고 이제 벤처기업을 창업을 했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이런 어드바이스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요즘 학생들한테 약간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하드 사이언스 학부 때 과학 종류의 전공을 해라라는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싶어요. 문과보다는 또 제 업종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첫째는 미국 지난 20년 동안 미국 경제를 리드해던 가장 큰 섹터는 텍 섹터예요. 성장이 제일 많았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이 제일 많이 갈 그리고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기회도 제일 많아지는 섹터가 텍 섹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으로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물론 그게 자기 애프티튜드하고 전혀 맞지 않다면 할 수 없겠지만 약간이라도 있다면 외국관이 대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뭐 밤새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고 시험을 치고 그렇게 해야지 배울 수 있는 게 사실 Science and Engineering, 수학 과학 쪽이고요. 문과 쪽은 사실 졸업하고 나서 관심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대라든지 아니면 뭐 사이언스 쪽으로 공부를 하셔서 나중에 응용을 문과 쪽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그런 식의 공부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기 분야 깊게 파는 게 중요하고요. 엑스퍼트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것만 깊게 파면 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크리스퍼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시는 분 크리스퍼라는 그 기술을 뭐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크리스퍼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들 이젠 좀 많아졌네요. 다행입니다. 제가 이게 벌써 나온 지가 한 8년이 넘었어요. 7, 8년이 됐는데 미국에서는 바이오 쪽에 그렇게 큰 발견을 했었는데 한국에 와서 질문하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무슨 의미인가 하니 새로운 기술이고 새로운 영역이 있으면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본인이 가지는 그 깊은 지식하고 접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겠죠. 평생 같은 틀 내에서 열심히 해버리면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커피숍하고 비슷해요. 아무리 커피 열심히 만들고 해도 커피숍이에요. 그렇다면 그 틀을 벗어내려면 딴 서비스 니즈를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야 되니까 크리스퍼도 보면 AI 기술을 적용해서 벌써 응용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 깊이 우물 파는 거 중요하고 또 나름대로 둘러봐서 새로운 기술 트렌드가 있다면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앙 쪽에서 손을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중앙으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온 22살 대학생인데요. 지금 현재 사업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그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계기는 뭐 마크 주커버드나 뭐 스티븐 잡스 이런 얘기를 막 듣고 하면 되게 로망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연 지금 2019년에도 한 20년, 30년 전처럼 대학생들도 창업을 해서 충분한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또 만약에 대학생이 창업을 했을 때 그 기성세대 분들이 창업을 했을 때보다 어떤 경쟁 우위나 어떤 걸 더 잘할 수 있을지가 약간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알바 많이 해보셨나요? 아니요, 알바는 많이 안 해봤어요. 그럼 딴 일 경험 있으세요?
회사 인턴 같은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회사 인턴 같은 거는 몇 차례 해봤는데 어떤 인턴 하셨어요? 소프트웨어 인턴을 몇 차례 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욕 좋고요. 그 패션 좋고 한데 저는 이런 그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창업하면서 배울 게 많긴 한데 어느 정도 그 회사 경험을 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OPM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경험을 쌓는데 OPM으로 쌓아라. Other people's money. 딴 사람 돈으로. 그러니까 본인 돈, 부모 돈, 친구 돈 빌려서 사업을 시작해 버리면 수업료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인턴하고 사실 사업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알바 같은 것도 많이 해보면 느끼는 게 많고 똑같은 뭐 노동 비슷하게 알바를 하더라도 이걸 다른 각도로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사회적으로 배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더 경험이 많을수록 창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순수 학생 입장에서 뭐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그 누구가 못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뭐 다른 이슈겠지만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 과정에서 가장 첨단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뭐 적용한다 그건 좀 다른 이야기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냥 막연한 생각에서 사업 아이템을 찾아서 뭘 하겠다 그러면 그 리미테이션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차라리 그거보다는 딴 회사에 입사를 해서 OPM으로 수업료를 좀 줄이면서 많이 배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OPM 중요하네요. 네. Other people's money. 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질문이 많네요. 이번엔 저 뒤쪽에 갔다가 제가 앞쪽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쪽에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발표 잘 들었고요. 그 앞에 스티브 양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도 이제 그 미국이 전 세계 그 스타트업 그 시장에서 한 50% 정도 차지하고 다음이 뭐 중국 이렇게 그 메이저 마켓 언급이 있었는데 이제 그 한국은 뭐 한 9% 정도 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 그 청년 취업률이 높아서 그 한국에서도 지금 창업 그 벤처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은 뭐 그 무료 오피스 제공이라든가 뭐 돈을 조성해서 이제 그 뭐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기도 하지만 아직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많이 치우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메이저 마켓인 미국 특히 이제 그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또는 이제 그 중국도 왔다 갔다 하신다니까 중국 쪽에서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그 도입하고 있는 제도들 하드웨어적인 것도 좋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좋고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 어떤 노력들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독특한 부분이 정부가 별로 관여를 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부 지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입장이 상당히 바뀐 부분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모든 게 시장주의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 펀드들 실적이 좋으면 뭐 개인, 기관, 회사 등등 그 뭐 연기금 같은 데서 펀딩을 계속 들어오고 계속 투자를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부가 먼저 앞서서 사실 LP 역할을 좀 많이 해요. 그 덕분에 오늘날에 짧은 기간 한 20년 동안 그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 인더스트리가 형성이 된 건 사실이고요. 이제 슬슬 그렇게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 중에 잘하는 벤처 캐피탈들이 나오고 잘하는 벤처 기업들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긴 하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한국에서는 아직 정부 지원이 많고요. 또 제도화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고 저는 반대로 그 제도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규제를 없애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미국에서는 그 정부의 역할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려도 그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식을 강하게 키우고 저희는 주는 것도 많은데 간섭하는 것도 많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자, 다음 질문은 앞쪽에 계신 분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국 패밀리 오피스에서 얼리 스테이지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은 좀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VC로 활동을 하시면서 당연히 좋은 투자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투자 실패 사례가 있다면 하나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투자를 했던 회사가 콜로닷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1997년 말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한 지 1년 만에 회사가 거의 자금을 다 까먹고요. 그래서 급해가지고 CEO를 해고를 하고 제가 급하게 들어가서 임시 CEO로 활동을 하면서 그 다음 시리즈 B 펀딩을 유치를 했는데 마침 그 당시 옛날 스프린트 사장 찰스 스키브라는 분이 있습니다. 옛날 왜 스프린트에서 핀 드랍 하면 떨어지는 그 광고가 있을 때 했던 사장 그분인데 반은퇴를 하시고 동부에 계셨는데 마침 그분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회사 좋은 회사가 있는데 와서 좀 일을 해주시죠. 사실 그냥 돈도 없고 뭐 그 망할 그런 처지에 있는 회사였는데 그런 와중에 또 저는 이제 투자한테 가서 이 좋은 CEO 분을 모셔왔는데 회사 진짜 괜찮은 회사야 투자를 해.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시리즈 B를 간신히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CEO 한 분의 역할이 그렇게 큰 게 그분이 들어오고 나서 2년 만에 5억 불이라는 펀딩을 했어요. 그게 1999년 2000년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하면서 그 당시 1조 넘는 회사가 없었거든요. 근데 IPO 준비를 하면서 6조의 시장 가치를 추구를 하면서 로드쇼를 시작을 하려 그러는데 그 당시 2000년 4월 달이거든요. 나스닥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래서 인덱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럼 잠깐만 로드쇼 가기 전에 한 일주일만 기다렸다가 인덱스가 좀 스테이블하고 나서 나가자. 그랬는데 결국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고 버블이 깨지고 그래서 크게 펀딩을 했던 회사가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팬타스틱한 페일리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이 많아서요.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페리하 대표님하고의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시고 또 여러분의 많은 질문에 답변해 주신 페리하 대표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